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26일 오후 4시입니다. 요사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난데없이 탱크 이야기가 나옵니다. 탱크가 처음 전장에 나타난 게 1917년 무렵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프랑스, 독일의 서부 전선에서 지긋지긋한 참호전을 펼치고 있다가 영국에서 발명한 탱크가 등장하면서 연합군이 주도권을 잡습니다. 그래서 1918년 11월 11일 승리하는 거죠. 그런데 21세기에 100년도 더 지나가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탱크가 이게 화제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즉,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겨울이 끝나고 봄이 되면은 러시아가 대공세를 펼 것이다. 그러면은 탱크 수가 모자라는 우크라이나 군이 곤란하게 된다. 또 우크라이나 군이 쓰고 있는 탱크는 구소련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탱크를 지원해달라, 300대를 지원해달라고 여기저기 호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호소가 누구한테 먹혀야 되냐 하면은 독일입니다. 독일이 만든 레오파르트 2라는 이 전차를 유럽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유럽 각국에 약 2,000대가 지금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탱크를 보내줘야 한다. 그런데 독일은 그동안에 아주 좀 미온적이었습니다. 독일 사정을 들어보면 이해가 갈 만합니다. 독일은 러시아에 지은 죄가 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쳐들어가 가지고 러시아를, 그때는 소련이라고 그랬죠. 소련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독일의 전차 군단이 모스크바까지 진격하고, 그래서 소련이 2차 세계대전 때 민간인 군인 사망자가 한 3천만 명 됩니다. 인구의 15%가 죽은 거 아닙니까? 이런 상처를 입힌 독일의 탱크가 또 화제가 되니까 독일로서는 전전긍긍할 수가 없죠. 더구나 이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는 독일입니다. 그래서 미온적인데 미국, 유럽 각국이 독일에 압력을 막 넣었습니다. 그래서 독일 수상이 조건을 따랐어요. 미국이 먼저 탱크를 보낸다고 하면 우리도 마지못해 보내는 식으로 보내주겠다. 그래서 여기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미국도 탱크를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에이브라함이라고는 이름의 탱크를 보내겠다. 에이브라함은 2차 세계대전 때 탱크전을 지휘했던 유명한 장군 이름을 딴 겁니다만, 그러니까 독일도 우리도 보낸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보내는 게 뭐 단숨에 보내는 게 아니고, 보내고 그걸 훈련해 가지고 실전에 투입하려면 한 3, 4개월 걸린다고 합니다. 빨리 보내야 되는데 시간이 좀 늦은 듯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가면은 우크라이나 군이 주도권을 잡을지 모르겠다, 게임 체인지가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우크라이나와 같은 그 들판에서 이제 2차 세계대전을 방불케 하는 탱크전이 또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이 탱크전으로 유명한 게 1943년 쿠르스크라는 데서 독일 그리고 소련 양쪽이 탱크전을 벌였는데, 그때 동원되었던 탱크가 한 양쪽 합쳐서 한 4,000대가 됩니다. 그리고 유명한 또 탱크전은 중동 사막에서 탱크전이 효력을 발휘하는데,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탱크전을 벌인 적도 있는데, 탱크 이야기가 새삼 등장하니까 또 옛날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도 상당히 끄림칙하지만은 결국은 독일 탱크를 보내기 위해서 미국도 보낸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보내는 결심을 하게 된 거는 푸틴이
핵무기, 소형 핵무기, 즉 전술 핵무기는 아마 쓰지 못할 것이다 하는 계산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푸틴은 계속 공갈을 쳤습니다. 만약 뭘 보내면 우리 전술 핵무기 쓸 수 있다는 식으로 암시를 하곤 했는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니까 푸틴이 전술핵은 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탱크를 보낸다 이랬는데, 모르죠. 탱크 보낸 데 대해서 러시아가 어떻게 또 나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탱크 하면은 사실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탱크는 소련이 만들었습니다. 소련이 만든 탱크 T-34란 탱크가 있습니다. 이 모든 육상 무기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무기를 T-34형 탱크라고 합니다. 이것은 소련이 1941년 6월 22일 소련을 침공한 독일이 전차군단으로 압박해 오니까 그게 대응하기 위해서 대량 생산하기 시작한 게 T-34형입니다. 이 T-34형은 장점이 구조가 단순하고 고장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T-34가 6.25 때도 북한군의 주력 무기였습니다. 6.25 때 북한이 탱크를 한 230대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탱크가 하나도 없었어요. 장갑차는 있었지만. 그래서 우리가 당했습니다. 지금 전쟁기념관에 가보면은 그때 우리가 포획한 T-34 탱크가 지금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소 전쟁, 독일과 소련 전쟁에서 주력 무기가 이 탱크였습니다. 그런데 이 독소 전쟁에서 물론 형식상은 소련이 이겼습니다. 소련이 반격을 개시해가지고 특히 1943년 스탈린그라드에서 독일군을 섬멸하고 그 주도권을 가지고 그 뒤 계속 밀어붙여가지고 1945년 베를린을 점령하게 되고, 베를린 점령 하루 전에 히틀러가 자살을 하죠. 벙커에서. 형식상으로 보면은 소련군이 이긴 겁니다. 그럼 실상은 어떠냐? 요새 전사 전문가들의 평가가 상당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스탈린이 히틀러한테 이겼는데 독일이 소련에 이겼다, 이런 결론입니다. 물론 이것은 조금 현재로는 소수 의견인데 길게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형식상으로는 소련이 베를린을 점령해가지고 나치 독일을 항복받았으니까 소련이 이긴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후유증까지 생각해보자 이거죠. 독일이 소련으로 쳐들어가서 소련에 입힌 그 상처가 너무나 깊고 넓었다는 겁니다. 지금 그때 독일이 점령한 게 요사이 우크라이나를 독일이 점령을 했습니다. 벨라루시아도 그때 독일이 점령을 했습니다. 독일이 모스크바 앞까지 가서, 모스크바뿐만 아니라 저 페테르스부르크, 스탈린그라드, 흑해까지 내려가서 이 소련의 유럽 지역의 대부분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던 산업시설을 모조리 파괴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스탈린은 초토화 작전을 썼습니다. 어차피 독일에 넘어갈 것 같으면은 우리 손으로 다 없애버린다 해가지고 산업시설을 스스로 다 부숴버리고, 그러니까 상방이 다 산업시설, 인프라를 다 부숴버리고, 그리고 소련은 중요한 공업시설을 내륙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들을 많이 이주를 시켰습니다. 이런 등등이 나중에 이게 누적이 돼가지고 전쟁이 끝나고도 소련이 그 내상에서 회복하지 못했다 이겁니다. 우선 한 3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3천만 명이 다 거의 대부분이 20대입니다. 20대, 30대, 민간인까지 포함하면 조금 비율이 달라지겠죠. 인구 손실, 그 다음에 산업시설의 황폐화, 그리고 산업시설을 내륙으로 옮기니까 그게 물류가 어렵게 돼가지고 비효율적이다. 또 많은 사람들을 집단 이주시키고 하는 데 있어서의 이 코스트 상승 등등이 합쳐가지고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40년 뒤에 소련이 경제가 무너지는 그 원인이 독일군의 공격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사실 지금 러시아가 독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공포심은 대단합니다. 독일군에게 워낙 많이 당했는데 2차 세계대전 뿐이 아닙니다. 1차 세계대전 때도 그때 러시아가 독일군에게 여러 번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은 전선이 크게 보면 양쪽이었습니다. 주전장은 독일, 프랑스가 싸웠습니다. 그 평원 지역에서 독일로서는 그걸 서부전선이라고 불렀어요. 거기가 주전장인데 또 하나 동부전선이 있었습니다. 동부전선에서는 러시아와 독일이 대치를 했는데 러시아군이 연전연패했습니다. 이게 결국은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의 단초를 제공합니다. 볼셰비키 혁명은 그때 독일군에게 이겼으면 그 혁명 안 일어납니다. 근데 독일군에 당하니까 짜르 전체주의 체제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던 볼셰비키 혁명가들이 선동을 해가지고 군대도 선동하고 노동자도 선동하고 해가지고 결국은 집권을 하는데 그때 이 혁명의 주력 세력인 볼셰비키 당원은 3만 내지 4만 명밖에 안 됐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군대가 싸울 의지가 없으니까 러시아군이 독일군한테 계속 당하다고 나중에는 뭐 볼셰비키 분자들이 그 군대에 침투해가지고 우리 총뿌리를 돌리자 이렇게 선동하는 것 아닙니까? 유명한 영화 닥터 지바고에 보면 그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사병들이 총뿌리를 돌려가지고 저 후퇴를 하니까 장교 한 사람이 와가지고 돌격해야지 왜 이렇게 가느냐 하니까 그 사병들이 그 장교를 말에서 끌어내려가지고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때도 독일에 당하고 2차 세계대전 때도 독일에 당한 러시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독일에 대한 공포심이 이제 앞으로 푸틴의 전략 개념을 어떻게 바꿀지 푸틴의 결정적인 실수가 가만히 있는 독일을 건드려 가지고 독일을 반러시아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도 과거에 스탈린이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했던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계속된 동서냉전에서 왜 소련이 졌느냐?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한국전쟁입니다. 저들이 남침을 하니까 미국이 대응하는 과정에서 대만을 지킵니다. 대만을 지키기로 결심을 하고 칠함대를 대만 해협에 보냅니다. 그래서 포기했던 대만을 지킵니다. 두 번째, 일본이 군수산업을 일으켜가지고 경제 부흥을 합니다. 세 번째, 독일이 재무장을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당했던 연합군은 독일을 농업국가로 만들려고 했는데 소련의 위협이 더 급하다 해가지고 독일을 재무장합니다. 그리고 나토를 군사동맹체제로 확대하면서 그 재무장한 독일이 나토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미국이 군사비를 4배로 늘립니다. 6.25 남침 때 그때 미국의 병력이 60만 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 중에 반을 한국전선에 투입을 했습니다. 나중에 6.25가 끝날 때는 60만이 300만으로 늘어납니다. 경제력이 충분하니까 그것도 감당할 수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련이 대응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경제력이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무너져가지고 핵무기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걸 껴안고 체제가 무너졌던 스라린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게 이 푸틴입니다. 그러니까 6.25를 계기로 해가지고 일본이 경제 부흥하고 독일이 재무장했다는 겁니다. 당시에 미국 소련을 제외하면은
최강의 군사 강국은 일본과 독일입니다. 일본 사람, 독일 사람 다 상무 정신이 강하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군수공업이 있고, 즉 제조업이 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적인 제조업 국가 독일과 일본이 미국 편에 섬으로써 이미 승부는 끝난 겁니다. 그때 소련 편에 서 있는 공급 국가가 뭐가 있습니까? 있다면 결국 체코슬로바키아 정도 됐는데 그 규모가 독일, 일본에 못지않죠. 독일, 일본의 상대가 안 되죠. 그래서 이번에 푸틴의 실수는 독일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겁니다. 독일 사람이 뭉쳐서 일어나면은 세계가 흔들립니다. 독일 인구는 8천만, 세계 3대 공업국가쯤 되겠죠. 공업국가. 그 다음에 국민들이 성실하고 규율에 잘 따르고, 그래서 독일의 힘을 합치면은 아주 골치 아픈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최근 전쟁은 독일 통일과 관계가 있습니다. 1870년 독일 통일 과정에서 라이발인 프랑스를 쳐가지고 보불 전쟁에서 프로시아가 이깁니다. 베르사유 궁전까지 점령을 해가지고 베르사유 궁전에서 프로시아 황제 대관식을 갖지 않습니까? 그걸로 해가지고 유럽의 패권 국가가 프랑스에서 프로시아로 넘어갑니다. 그때부터는 주 대결 구도가 프로시아와, 그때는 독일 제국이라고 그러죠. 그 독일 제국과 영국의 대결이 됩니다. 이게 결국은 1차 세계대전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불전쟁,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게 모조리 독일 사람들의 힘이 불끈불끈 넘치는 바람에 일어난 재앙이고, 여기서 제일 많이 당한 나라가 프랑스와 러시아입니다. 이제 푸틴은 자기의 머릿속에 있던 잘못된 역사관 때문에 이런 재앙을 불러들였다고 이제 후회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푸틴은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푸틴은 KGB 요원인데 일생일대의 수치를 뭘로 기억하고 있느냐? 고르바초프가 정책을 잘못 펴가지고 소련이 무너져가지고 자기 같은 사람도 택시 운전해가지고 먹고 살도록 만든 그 스라린 기억을 이제 뿌리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로 쳐들어가가지고 과거에 소련의 영광을 되찾자 하는 이런 망상을 뿌리다가 결국 당한 겁니다.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멀리서 이렇게 러시아라는 나라를 보면은 러시아의 특징이 있습니다. 러시아는 군사적 전통이 매우 강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공격을 받았을 때 잘 싸웁니다. 즉 나폴레옹의 공격을 받았을 때 1812년 그 나폴레옹 군대 60만을 완전히 녹여버렸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폴레옹이 끝나는 겁니다, 사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공격을 받아서 잘 싸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가장 공헌을 많이 한 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소련으로 봐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었으니까. 이런 건 잘해요. 그런데 침략 전쟁에는 약합니다. 1939년에서 40년 사이에 핀란드로 쳐들어갔다가 핀란드에서 거의 질 뻔했습니다. 그 작은 나라한테.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쳐들어갔다가 그렇게 낭패를 당했습니다. 한국전은 물론 직접 쳐들어온 건 아니지만은 김일성을 앞세워서 쳐들어왔다가 그것 때문에 결국은 소련이 해체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로 쳐들어갔다가 이제 당하고 있습니다. 공격적 전략 개념이 아주 약합니다. 이 공격적 전략은 세계에서 펼 수 있는 나라가 몇 나라가 안 됩니다. 그것은 저 영국이나 독일, 일본 정도죠. 일본도 공격전을 하다가 자기 체력에 맞지 않는 중일 전쟁을 벌였다가 그리고 나중에는 그 이후에 또 미국한테 덤벼들었다가 패망했습니다만은 드골이 아마 있었으면은 살아 있었으면은
푸틴을 말렸을 겁니다. 1961년에 케네디 대통령이 비엔나에서 후르시초프와 만나기 위해서 가는 김에 드골 대통령과 만나서 이틀 동안 아주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것은 뭐 정상회담이 아니라 역사를 놓고 세계 정세를 놓고 서로 대화를 하는 아주 거창한 이야기인데 그 대화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대화록을 보면은 케네디 대통령이 드골에게 우리가 아무래도 월남에 군사적 개입을 하지 않을 수 없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드골이 말립니다.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라고 말려요. 말리면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어떤 나라도 국민 전체가 들고 일어나면 그걸 막을 방법이 없다. 지금 베트남은 민족주의로 무장을 해가지고 국민 전체가 들고 일어날 텐데 미국이 아무리 힘이 세도 거기에 뭐 물자를 들이밀고 그리고 공산주의 타도를 내세워도 안 먹힌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도 프랑스도 거기서 한번 당했는데 우리 당하는 걸로 끝내야지 왜 미국이 들어와 가지고 또 제2편을 쓰려고 하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항전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국민 전체가 들고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민 숫자가 4천만 명인데 1991년 이후에 모처럼 독립국가를 만들어 가지고 나라를 지키면서 그래도 민주주의를 하면서 지켜왔는데 러시아가 쳐들어오니까 자기들이 만들었던 그 나라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또 우크라이나는 그 역사를 보면은 우크라이나 민족은 있는데 독립국가를 만들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맨날 옆에 있는 나라 러시아, 폴란드, 리투아니아로부터는 저 오스만 터키로부터 당하기만 했습니다. 나중엔 독일로부터 당하고 모처럼 몇십 년 동안 가꾸는 이 나라를 지켜야 되겠지 하는 이걸로 전 국민들이 뭉치니까 이렇게 못 당하는 거죠. 푸틴은 젤렌스키를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을 나치 분자다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쳐들어가면은 해방군으로서 맞을 거다 이런 망상을 했습니다. 이게 전쟁을 망쳤습니다. 이게 전체주의 국가나 독재국가 지도자가 빠지는 함정입니다. 그런 자들이 이상한 역사관을 가지고 이걸 바로 전쟁에 연결시켜 버리면은 이번처럼 바보짓을 하는 거죠. 바보짓. 그나저나 이제 독일 탱크가 다시 한번 러시아 탱크와 우크라이나에서 결전을 벌린다고 하니까 이거 완전히 1941년의 재판이 벌어지게 생겼습니다. 독일 전차 군단과 러시아 전차 군단의 대결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승부가 갈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